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솔루션의 일산점 김효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목동인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첫 영상이잖아요. 오랜만에 찍은 거라서 어떤 게 원장님께 도움이 될까 하다가 단연고나 두피문신 법적으로 걸렸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변호사님 만나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서울 법무법인 고현석 변호사님 찾아뵙고 법률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쭤보고 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하고 준비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저희 고현석 변호사님 모시고 단연고나 두피문신 시술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들 다뤄보려고 해요. 저희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실제 사례나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시술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아직까지는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문제되는 게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건단속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의료법이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두피문신이나 반영구 시술이 의료행위이냐, 이게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판례의 주류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요. 의료행위가 뭐냐 이제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판례가 말하는 걸로는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바늘이나 칼로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이거 이제 침습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칼이나 주사바늘이 들어가면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피가 나올 수도 있고 부작용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냐, 이게 근거거든요. 결국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은 현장 단속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운영자는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단속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서를 불러서 진술을 받죠. 경찰서 출두하는 거는 얼마든지 일정은 조율이 가능한데 어쨌든 필수적으로 한 번은 경찰서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조사를 받을 때는 보통 실운영자가 누구냐, 그리고 실제 시술한 사람이 누구냐, 두피문신이나 반영구 시술을 통해서 그동안 일으킨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영업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묻죠. 이렇게 해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은 그 결과를 이제 검찰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처분을 하는데, 보통은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벌금형으로 나와요. 간혹 가다가 매출이나 영업 기간이 좀 긴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운이 나쁘면 실제로 그냥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판으로 회부된다는 거는 벌금 얼마 이렇게 처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벌을 어떻게 받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조사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 있죠. 가장 많은 케이스는 이제 약식명령 받는 케이스인데, 약식명령 받으면 본인이 벌금이 과다하다거나 또는 억울하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다시 재판으로 회부가 되고요. 그냥 그 벌금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그 벌금이 확정돼서 벌금 납부하면 됩니다. 이거는 번외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3심제잖아요. 네. 1심, 2심, 3심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최근에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나오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대 상황하고 안 맞다, 현실하고 너무 안 맞다, 이게 그냥 눈썹 시술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무슨 그렇게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하냐, 이건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한 사례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반영구 시술해도 단속돼도 처벌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죄 판결 받은 사례도 있기는 하다. 네. 그건 낭설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그럴 네. 수는 없어요. 하나 주의할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약식명령 100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때는 믿져야 본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형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는 100만 원이 너무 과합니다, 감해주세요 라고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를 억울하다고 하는 거 보니 오히려 형이 약한 것 같아, 형을 더 높여야겠어, 벌금 200, 300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을 해야죠.
가장 흔한 경우는 결국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보통의 수위가 한 벌금 10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초범인 경우에. 초범인 경우에는 사실 매출이나 기간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고요. 보통 벌금 100만 원 정도의 약식 명령 이렇게 처분이 되는데 이제 재범부터가 좀 문제예요. 아니면 굉장히 규모를 크게 운영한 경우에 밑에 실술사들 몇 명씩 두고 이렇게 약간 기업형으로 운영을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초범인 경우에도 정식으로 그냥 아예 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보통은 또 벌금이 같이 병가가 돼요. 이렇게 처분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1차 적발이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보통 벌금 100만 원 선의 약식명령으로 끝난다. 그게 가장 많은 흔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비용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책정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수사 단계하고 재판 단계에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는 사실 정말 천차만별이긴 한데 보통은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경찰서 단계에서 대응하는 거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책정하는 것 같아요. 그 재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좀 더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변호사 선임료가 한 500만 원에서 많게는 기업형으로 운영한다거나 뭐 재범 이상이거나 이런 분들은 1000만 원까지 변호사 수임료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근데? 네. 이거는 제가 경험상 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서. 제가 첫 번째 네. 걸렸을 때 네.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때는 영업정지에서 저희가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도 나와서 네. 문 앞에 붙여놔요, 스티커를. 영업을 못하게. 그러면 한 달 동안 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걸 경험을 했던 사람은 이제 그 샵을 운영할 때 다른 사람 명의를 바꾸는 거야. 걸렸어. 그럼 그 룸만 못 쓰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샵을 아예 못하고 네. 그 다음은 제가 대표가 아니고 저는 그 룸만 사용했어요라고 하면 그 룸만 사용 못하게 한다고 전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 절차하고는 사실 무관해요.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는 거는 행정적인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에서 그렇게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형사처벌은 실제 시술을 하신 분이든 실제 샵을 운영하시는 분이든 같이 처벌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같이 처벌받은 사례들도 굉장히 다수예요. 결국에는 그 판단하는 기준은 수익 배분이에요. 수익 배분을 아예 안 받았으면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이건 처벌 안 받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쓰는 표현으로 공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알면서도 도와주는 공범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기준을 들이대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수익 배분이거나 아예 안 됐을 경우에는 근데 입건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수익 배분을 받게 되면 거의 항상 함께 처벌된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민간 자격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 행위인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거는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민간 자격증 받았다고 해서 이게 시술이 다 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를 합법화를 하자 이런 입법 논의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민간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인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서 주사를 놓는데 간호사도 아닌 사람을 주사 놓게 한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행위잖아요. 의료행위인데 의사가 직접 시술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료인이 직접 시술하지 않고 의사 밑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시술을 하면 똑같이 불법이죠. 똑같이 불법이고 이거는 실제 시술한 사람뿐만 아니라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전부터 합법화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좀 제정하겠다 이런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게 법제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그냥 시술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이 된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엄청난 무슨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거나 지금 현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만 법과 현실 사이에 이제 괴리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도 하고 처벌도 하는 건데 단속이 되면 사실 특히 이제 초범이거나 좀 소규모로 운영하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경찰서에서 있는 대로 진술하시고 이제 보통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이 나올 텐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저희 변호사님께 말씀을 이제
딱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제 경험상 초범일 때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금액적인 부분이나 기간적인 부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서 이건 제 경험상이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매출이 커질 때는 그때는 원장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영상 준비한 걸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지를 판단을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거니까 이걸 참고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영상 거의 마무리 다 됐고, 저희 고현석 변호사님 영상 너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영상에 너무 힘드셨을 텐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고현석 변호사님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정말 능력이 좋으시고 성실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따로 연락 주셔서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되고, 상담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한테 댓글 영상 보시고 주시면 제가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